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이 행복한 민주공영대학 상지대학교 산림조경학부 윤태경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열대림, 산림탄소, 그리고 레드 플러스, REDD 플러스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가지 주제로 혹은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대림은 왜, 어떻게 파괴 혹은 황폐화되고 있는가요? 두 번째는 열대림은 전지구 탄소순환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 열대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의 생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열대림의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열대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대림은 왜, 어떻게 파괴 혹은 황폐화되고 있는가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제가 이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교육과정에 강의를 맡았는데 왜 열대림이라고 하는 특정 산림을 대상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REDD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Reducing Emissions. 그것의 이제 뜻을 보면은 줄이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혹은 감축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줄이느냐?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 파괴 혹은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레드 플러스의 기본적인 목적, 방향일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산림 보전까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국가,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 플러스의 우리는 뜻만 보자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열대림을 직접적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 이 레드 플러스의 사업 대상지는 열대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세계 산림 면적의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의 산림 면적이 증가한 곳과 감소한 것의 국가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초록색은 아무래도 초록색, 좋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산림 면적이 증가한 곳인 반면에 빨간색은 산림 면적이 감소한, 황폐화된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볼 곳이 초록색은 어디가 많을까요? 지금 중국, 미국, 인도, 이런 곳들이 이제 산림 면적이 지난 15년 혹은 20년 동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이 회색으로 칠한 곳들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것들로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유럽,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이 중위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산림 면적이 감소를 하였을까요?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림 혹은 열대 국가를 중심으로 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간 곳, 바로 여기 이 아마존 유역이 있는 브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여기 인도네시아의 이 산림 면적 감소, 열대림 면적 감소가 매우 눈에 띕니다. 그것을 다른 이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요, 기후대별로 산림 면적의 변화를 봤을 때 한대림, 온대림, 아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 면적의 변화가 별로 없거나 혹은 증가를 했습니다. 단, 열대. 이게 시기별로 1990년부터 2015년대까지 이 3가지 시기별로 봤을 때도 열대림의 산림 면적은 계속 감소를 해왔습니다. 다만 좀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한대, 온대, 아열대 산림 면적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증가하고 있다면은 열대만이 산림 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국가 경제 수준별로 봤을 때 여기 하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겠고요. 나머지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 될 텐데 공통적으로 선진국의 산림 면적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 면적이 다 감소를 해왔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 열대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산림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산림 면적이 감소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간 열대림의 면적 감소를 UNCBD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300만 헥타 이상의 산림이 열대림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연간 감소를 해왔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은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이 열대의 세 지역을 볼 수가 있겠네요. 중남미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산림 면적의 감소율이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 증가를 한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빨간색, 여기가 니카라과일까요?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스리랑카, 필리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대비 2000년대 산림 면적이 더 크게 감소를 한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파란색은 이제 산림 면적의 감소가 좀 줄어든 긍정적인 곳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나라는 별로 없죠. 여기 보면은 가봉이라든지 라이베리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산림 면적의 감소가 개선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즉 열대림의 산림 면적의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레드 플러스를 하는, 그 레드 플러스가 열대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대림은 왜, 어떻게 파괴가 되고 황폐화가 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주된 원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베서가 되겠죠. 벌목, 우리가 목재를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요. 또한 베어낸 다음에 그 자리에 팜오일 농장을 지으면서 여기 열대림이 황폐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브라질 같은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규모로 소방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작물 재배, 카사바와 같은 이 작물 재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농업적인 목적 혹은 산림 벌채의 목적에 의해서 열대림이 파괴,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산불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열대림의 화전이라든지 이탄 습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바나, 초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의 파괴,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위성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나사에서 제공하는 Earth Observatory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위성 영상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계절별로 이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바나와 농업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지속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제 시선을 한번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여기에 원시림 면적의 감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같은 경우에는 약 55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원시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다 표시된 것들이 원시림,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고 생물 다양성도 높은 원시림이었는데요. 문제는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원시림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이 오렌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보리색으로 변한 곳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산림을 벌채한 다음에 여기를 오일팜 농장으로 쓰고 있거나 혹은 산림이 아닌 비산림으로 바뀐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37만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원시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원시림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었고요. 또한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에 산불도 상당히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도 있고요.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성 영상으로 산불이 발생한 곳을 추적을 해봤더니 2014년도에 다음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점이 찍힌 곳들이 다 산불이 발생한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여기 이 보이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부는 구름 사진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좀 연기 같은 것들은 그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르네오 섬에서 토지 유형별로 산불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가를 구분해 봤더니 이 팜오일 혹은 펄프 농장에서 한 25%에서 최대 37%까지, 그리고 이차림, 이탄림, 농경지, 초지 등에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주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림에 불이 나고 나무가 타 죽으면은 산림이 황폐화되고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열대임 파괴 황폐화 원인을 한 단계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볼까요? 특히 이게 지역마다 브라질, 그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의 콩고 유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사이에 좀 열대임이 파괴, 황폐화되는 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보실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것들이 주로 산림 1차림의 감소된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록색은 여기 그 패스처, 즉 소를 목축한 곳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는 그 브라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소 방목 그리고 콩 경작지를 확대를 한 것이 산림 파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2004-5년 이후로 이들에 의한 산림 파괴는 좀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브라질 자체의 산림 면적의 축소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브라질 인근 국가의 열대임 파괴와 산불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콩고 유역을 보실까요? 콩고 유역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 대비 낮은 수준의 산림 파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세로축을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까지라면은 콩고 유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0.5 이하, 즉 브라질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산림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것이 이 파란색의 막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막대는 small scale clearing, 즉 소규모 농업활동 혹은 목재 수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나무를 베어내어서 산림이 파괴, 황폐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이 좀 짙은 빨간색, 크림슨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셀렉티브 로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2007년 이후 대규모 농업 및 택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세 번째, 인도네시아를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 팜오일 농장이 가장 대표적인 산림 파괴 혹은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실까요? Plantation, including oil palm, 즉 팜오일 펄프 농장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2014년 이후에는 이 팜오일과 펄프 농장 확대는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이 핑크빛 색깔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핑크빛 색깔이 나타내는 것은 산불에 의한 대규모 훼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 활동에 의한 산림 파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열대림 혹은 국가마다도 산림이 파괴, 황폐화가 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게 또 시기별로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60에서 80년대와 80년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가 60에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 농부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열대입을 조금씩 벌채를 했다면은 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가 되면서 또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대규모로 산림 벌채가 진행되고 또 기업 규모의 산림 벌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열대임의 파괴, 황폐화 과정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대임이 파괴, 황폐화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뒤에
기후변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대임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열대임의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열대임은 전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 생물 군계 혹은 각 서식지 혹은 각 종류의 산림마다 살고 있는 혹은 발견된 생물 종의 숫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서류라든지 조류,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 이 각 생물종별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빗금을 친 것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 그리고 막대를 채워놓은 것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튼 이 네 가지, 위에 상위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다 열대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열대우림, 열대초지, 사바나, 사막 건조지, 열대 건조림까지 이들이 생물 다양성의 전지구, 생물 다양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대 지역의 산림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전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열대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이 Living Planet Index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생물 다양성의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지표인데요.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생물 다양성의 지표를 봐봤더니 온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와 열대를 합쳐서 전 지구의 평균을 계산했더니 좀 나빠지고 있는 추세네요. 즉 열대임 같은 경우에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고 있는데 산림 파괴, 산림 훼손, 황폐화가 지속되면서 열대림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을 벌채를 했을 때 벌채 강도에 따라서 열대림의 생물 다양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벌채를 강하게 할수록 나무를 많이 베어낼수록 특히 포유류와 양서류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물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대림이 훼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포유류와 양서류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멸종 혹은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열대임을 중심으로 왜 어떻게 산림의 훼손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의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열대임은 전지구 탄소순환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한 그림이네요. 전지구 탄소순환, 그리고 온실효과,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면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구의 탄소순환만 말씀드려도 제가 한 두세 시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매년 이 녹색 식물, 산림을 포함한 녹색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바이오매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들인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화석연료, 시멘트,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제 만약에 인간의 활동이 없었던 산업혁명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광합성을 통해서 120 정도의 탄소를 육상 생태계가 흡수를 하고요. 대신 60과 또 60 정도의 탄소를 식물의 호흡과 또 토양의 호흡을 통해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상 생태계가 대기로부터 120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고 대신 120 정도의 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쌤쌤이 되거든요. 퉁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특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대기 중으로 매년 9회 정도에 해당하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뭐 여러 가지 또 해양이라든지 육상 생태계가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탄소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매년 4 정도의 탄소가 공기 중에 쌓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공기 중에 탄소가 800 정도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매년 4 정도가 쌓이니까 올해는 800, 내년에는 804, 내후년에는 808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기 중에 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전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아니면 지겹게 많이 봤던 그림일 텐데요. 1850년 산업혁명 이후부터 대기 중에 온실가스 3종,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이 3종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종의 온실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온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복사를 흡수해서 마치 비닐하우스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처럼 대기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온실 혹은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의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공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의 주된 원인은 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시멘트, 토지 이용 변화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산림의 탄소 흡수, 산림의 역할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광합성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공기 중에 있는 이 CO2,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만나서 그리고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기작이고 또한 전지구 탄소 순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연간 75.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또한 산소 발생원으로서 13.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처럼 산림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산림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산림이 사라지고 훼손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즉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IPCC 2014년 기후변화 5차 종합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40년간 1970에서 2010년까지 연간 총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인데요. 먼저 눈여겨볼 것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종류별로 구분해 봤을 때 가장 대다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화석연료,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전기를 쓰고 이런 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지금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CO2FOLU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Forest and Other Land Use, 즉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전지구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이게 좀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50기가톤,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0기가톤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는 FOLU만 뗐을 때 11%였다면 거기에 Agriculture, 농업까지 포함하면 2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에 해당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확인해 봤더니 즉 농업,
산림, 기타 토지 이용 분야의 세부 항목별 온실가스 배출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여기 이 짙은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 농업, 축산 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이라든지 반추동물 혹은 이탄 습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되겠고, 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짙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즉 산림을 전용 혹은 산림을 파괴해서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방목지로 활용한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산림 파괴 전용은 전지구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열대 힘을 중심으로 산림의 훼손, 황폐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열대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 전 지구에 있는 산림 중에서도 아까 전에 생물 다양성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산림의 탄소 저장량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지구의 산림의 유형별로 탄소 저장량을 구분한 자료인데요. 지금 왼쪽에 첫 4개 같은 경우에는 다 열대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대, 한대림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열대림 같은 경우에 지금 위쪽은 지상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황토색, 갈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하부, 토양에 있는 탄소 저장량인데요. 지상부, 즉 나무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저장량 같은 경우에는 열대림이 전지구 지상부 탄소 저장량의 75.5%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레알, 즉 한대림의 이탄 습지에 상당히 많은 탄소가 저장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 온난화가 되면서 즉 여기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많은 유기물들의 분해가 촉진되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강의 주제랑은 좀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TMI로 말씀드렸고요. 열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상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지하부 토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탄소가 토양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산림의 훼손은 결국 여기에 있는 상당히 많은 탄소의 유출, 방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열대림에서 방출한 탄소, 배출된 탄소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양이고요. 즉 앞에서 봤던 자료처럼 이 콩고 유역 그리고 아마존,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탄소가 지상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준. 그리고 2000년에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탄소의 배출량을 추적해 봤더니 이 콩고 유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34,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그리고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42,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46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열대림의 탄소 배출은 전지구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대림의 훼손, 황폐화를 멈춰야지, 그만 멈춰 해야지 우리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지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대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한 어떤 생태적 특징을 지닐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열대림 얘기를 하지만은 열대림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한 열대림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세 개의 산림을 구분해 보면은요, 기후의 조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기온과 강수량의 축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온이 더우면은 당연히 여기는 열대가 되겠고요. 기온이 적당히 따뜻했다가 또 겨울에 추웠다가 하면은 온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추운 곳 같은 경우에는 한대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기준으로 열대, 온대, 한대, 기후대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강수량에 따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곳과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이 강수량의 축에 따라서 각각의 기후대에서도 산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더우면서도, 열대 지역에 더우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내려서 매우 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열대 지역에 있는 산림 중에서도 좀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은 건조할 때 건기와 우기가 구분이 돼가지고 건조한 열대 계절림 혹은 열대 건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비가 안 오면은 사막이 되겠죠. 이렇게 기후대에 따라서 열대 우림과 열대 건조림, 사바나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일부 습지들이 있습니다. 즉 물이 고여 있는 이탄림, 이탄 습지가 있고 또 바닷가에는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열대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열대림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열대림의 연구를 한 적은 있고 현장 조사도 몇 차례 갔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열대림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알아두면 좋을 수준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나무가 큽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거기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생물들이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열대우림에서 정말 다양한 새소리라든지 곤충의 소리들로 소리 경관도 꽉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대우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상부 바이오매스, 즉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 있고 또 생물 다양성 또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0년 전, 그립네요.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 보르네오 브루나이에 있는 열대림 답사를 갔을 때 모습인데요. 상당히 나무가 큰 걸 볼 수가 있고 수고도, 나무의 높이도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40m, 50m까지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우거진 생태계에 많은 생물들도 살고 있고 또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겠죠. 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 잎의 모양 같은 경우도 좀 뭐라고 할까요? 브로콜리 같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보기 어려운 브로콜리와 같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수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잎과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날씨도 뜨겁고 덥고 거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즉 비가 많이 와서 웬만한 경우에는 생물이 사는데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올수록 일반적으로 산림은 우거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가 안 오면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즉 산림의 발달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강수량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비가 겁나게 많이 오니까 여기에 나무가 잘 자라고 또한 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조류, 또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의 생물 다양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의해서 양분의 유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양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까지 비옥하지는 않지만은 여튼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정말 우거지게 살고 있는 곳이 열대우림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열대 건조림, 열대 계절림,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열대우림처럼 그렇게 오지가 않습니다. 우기가 있긴 하지만은 건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나무가 우거지게 있지 않고 이렇게 뜨문뜨문 열대우림보다 인간이 열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열대우림, 예를 들어서 아마존 유역이 있다면은 거기는 열대우림이 되겠는데, 그 아마존 유역에 좀 더 위도가 높은 곳에, 북쪽이 되었든 남쪽이 되었든 위도가 높은 곳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인도차이나 볼리비아 등등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림보다는 좀 더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열대 건조림보다도 더 건조한 곳이 사바나입니다. 그 결과 나무가
듬성듬성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바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 이런 데가 이 사바나의 전형적인 예고, 그런데 뭐 얼룩말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큰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바나, 그 열대림 중에서도, 열대 지역 중에서도 건조한 곳에서 발달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목지, 초지가 분포를 하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분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혹은 탄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 있는 야생 동물들이 목말라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혀를 내밀어 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아마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그 강수에 큰 변화가 있어 가지고요. 건조할 때는 여기 이런 데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대 건조림이라든지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열대 우림보다도 더 건조하고 산불에 취약한 특징을 지닙니다. 자, 이번엔 이탄림, 이탄 습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열대 생태계, 열대림 중에서도 물이 고여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습지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 습지의 토양을 보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토양을 보면은 상당히 유기물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썩지 않고 여기 남아있으면서 이탄, 피트라고 불리우는 이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탄림, 이탄 습지 같은 경우에는 수에서 수십 미터 깊이까지 유기물층이 이탄이 아주 깊게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물에 고여 있고 어떤 분해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토양의 양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의 양분 상태가 불량할 때 우리가 흔하진 않지만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피처 플랜트와 같은 식충식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충식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양분이 불량하다 보니까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조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직접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양분을 조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런 이탈림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림, 이탄 습지의 특징은 산불 발생에 취약합니다. 즉 이 피트, 이탄에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불씨가 발생하면은 확 불타오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탄을 이용해서 땔감, 밥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난방할 때 그런 땔감으로도 쓰기도 했지만은 현재 이런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탄에 어떤 불씨가 발생하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러한 토양으로 지중화의 형태로 토양에 있는 이탄을 따라서 산불이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 토양에 있는 이탄에 따라서 확산이 되어서 정말 대규모의 산불이 종종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라든지 보르네오 섬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서 여기 이 피트에 저장된, 이탄에 저장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불타면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되게 되고요. 그 결과 잠재적인 탄소 배출원으로서 지금 많은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림을 잘 관리하는 것, 혹은 산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하나의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망그로브 습지입니다. 이 바닷가, 열대 지역의 바닷가를 보면은요, 지금 이게 그 전 지구의 맹그로브 숲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닷가를 따라서 이러한 좀 또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민물과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에 잠겼다가 또 썰물 때는 또 이러한 뿌리가 드러나는 나무들이 이러한 이 열대림 바닷가에는, 열대 지역의 바닷가에는 분포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맹그로브라고 하는데요.
이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와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맹그로브,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새우 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바닷가의 풍경이 좋다 보니까 리조트를 많이 건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맹그로브 숲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태평양의 섬나라들 같은 경우에 파괴가 되었고요. 문제는 이 새우 양식장으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한 건 좋은데, 또한 리조트를 건설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건 좋은데, 문제는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이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결과 이 쓰나미의 직격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과거에 맹그로브 숲이 있었을 때는 이 지진 해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진 해일, 쓰나미를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이 맹그로브 숲이 파괴됨으로써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완충 방파제가 없이 직격탄을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이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대규모의 지진 해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맹그로브 숲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없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반대로 맹그로브 숲이 좀 남아있던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에 이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 맹그로브 숲을 잘 보존하고 또한 복원을 하는 복원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주제인 열대림의 종류, 그리고 그것의 각각의 생태적인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열대림의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한 가지, 캄보디아 캄풍톰 RDDD 웨드 시범 사업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 재작년이네요. 2020년에 산림청의 보도 자료로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협력으로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좀 기사를 읽어볼까요? 네, 2019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9월 3일 국제탄소시장 표준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이 브라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에 대한 보상 사례에서 적용한 탄소 배출권 가격 1톤당 5달러를 적용하면은 약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본 사업의 전체 비용인 16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장 활동에 대한 사례들, 현장에서 이 레드 시범 사업을 했던 사업 사진들도 있고요. 어디서 했는지 그 지도들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2020년입니다. 자, 2013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즉, 이 레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2013년도에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이런 레드 산림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고, 세 가지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네, 여기가 캄보디아고요. 프놈펜 수도가 여기에 있네요. 그 중에서 세 후보지가 프리비에, 캄풍톰, 몬돌케이 세 지역이었었고, 그 당시 이 타당성 조사, 예비 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시범 사업의 적지인지 그런 연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적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다음과 같은 연구 인력들이 국내 연구진 6명, 현지 협력 인력 5인이 7일 동안 이 캄풍둥과 프리비에를 방문하면서 현장 조사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 후보 사업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러한 자료를 근거 삼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캄풍톰 지역을 사업 적지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참고로 이때 그 현장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진을 보시면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 현장 조사를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여기 그 당시에 이 현장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진들이 국내에 왔을 때 제가 아침에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려 보면은요, 제가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어가지고 제가 국외 출장까지 가는 건 좀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제 연구실 후배들한테 좀 일을 맡겼었고요. 대신 저는 그 당시에 이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지원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제가 여기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현장 조사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20m에서 50m,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20에서 50m까지의 공간을 대상으로 표본지를 한 각 토지 유형당 2개씩 혹은 3개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볼까요? 상록 화력수림, 기타 산림, 초지 휴안림, 그리고 기타 토지 유형별로 우리가 20에서 20m 곱하기 50m의 조사지를 2개에서 3개 정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사지 내에 나무라든지 죽어있는 고사목, 낙엽, 토양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20m 곱하기 50m의 산림 구획을 뜨고요. 그 구획 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전수 조사를 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이 둘레,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의 나무의 직경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을 측정하면은 여기에 바이오매스 상대 생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상대 생장식에 적용을 하면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이 나무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저장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탄소 저장량도 구하고, 또한 이 지하부, 토양이라든지 낙엽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료,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낙엽도 수거를 하고, 또한 토양도 다음과 같은 토양 코어, 1m 깊이의 토양 코어를 이용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였고, 그것을 국내에 반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탄소 농도를 기계 분석을 해서 탄소 저장량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토지 피복 유형별로 상록 화력수림, 기타 산림, 그리고 초지, 지금 이게 초지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묵밭으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벌채를 한 이후에 농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토지 유형, 이 3가지 토지 유형별로 인목, 나무, 그리고 지하부에 해당하는 고사목, 낙엽,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각각 계산을 하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상록 화력수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이 상당히 높고, 반면에 기타 산림이라든지 초지, 휴한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이 낮은 것을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토지 피복 유형의 변화를 위성 영상, 랜셋 7이라고 하는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을 비교해가지고 이 토지 피복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4가지 토지 유형의 변화, 토지 면적의 변화를 봤더니 상록 화력수림과 기타 산림, 지금 빨간색으로 되고 있는 이런 토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였고요. 대신에 초지, 그리고 산림 외의 기타, 농지가 되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유형의 변화, 산림 유형별 면적 변화와 그리고 각각의 이 토지 유형별로 탄소 축적량, 탄소 저장량을 곱해서 온실가스 흡수량 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했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했더니 상록 화력수림과 기타 산림은 그만큼 여기에 이 산림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흡수되지 않고, 지금 이 마이너스 기호를 보시면은 온실가스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배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면적이 증가하여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온실가스를 흡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결과 10년간
이 캄퐁텀 이 사업 예정지 같은 경우에 산림 파괴 및 황폐화로 약 1659톤 이산화탄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해하자면 여기에 레드 플러스 사업을 실시해서 이 산림을 잘 보존한다면은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 이 지역을 레드 플러스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5년 동안 열심히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산림 훼손을 막고 또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을 보존한 사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가 열대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대임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에서 열대임과 많은 접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우리나라의 목재 수입 현황인데요. 좀 눈여겨볼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원목이라든지 제재목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들입니다. 독일, 미국, 스웨덴, 칠레, 캐나다와 같이 선진국, 온대 지역의 선진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목, 제재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엽수를 쓰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열대림보다는 온대림에 주로 조림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업 선진국, 온대 지역의 임업 선진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갈색으로 표시한 이 열대임 같은 경우에는 자, 합판에서부터 파티클 보드 칩까지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그 의존도가 높고요. 파티클 보드 같은 경우에는 태국, 섬유판 같은 경우에도 태국이고요. 그다음에 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트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성형 목재, 어떤 좀 가공을 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 스웨덴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게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목재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케아와 관련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사실이라면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케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열대림으로부터 많은 목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반대로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열대림에부터 많은 목재를 조달하고 있다는 것은 열대림의 훼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상당히 많이 잘 보존되고 있고 육성이 되고 있죠.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광복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인목 축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은요, 산에 나무가 없는 그런 민둥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완전히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60년대에 봐도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오늘날 산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의 악산도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불과 한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산림을 울창하게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 직접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의 이제 근본 원인을 보면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였고, 경제 성장도 하였고, 또 도시화라든지 토지 소유권 확립과 같은 근본 원인이 있고, 또 임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도 잘 수립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산림을 조성하고, 또 가정용 임산 연료를 대체해서, 즉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를 줄이고 화전을 정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산림 녹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정말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K-포레스트를 K-포레스트를 보급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의 차원에서 우리가 열대임의 훼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대신에 우리나라 산림은 성공적으로 녹화한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드 플러스를 통해서 열대임의 산림을 보존할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외 산림탄소 흡수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자, 2030, 2017년에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시면은요, 2017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 산업 부문별로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탄소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목표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산림을 통한 산림 흡수원 및 국외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약 4.5%를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수정 보완된 산림 부문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따르면은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레드 플러스로 해외 흡수원 확대 부분이 중요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림을 잘 가꿔서 탄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이미 울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아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새롭게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려고 해도 심을 수 있는 땅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보면은 산림청에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짜투리 땅을 요즘 말로는 영끌해서 섬지역의 산림, 유휴토지, 도시숲 정원, 목재도시, 농산촌 등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롭게 나무도 심고 또 탄소를 흡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외 해외 흡수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즉 레드 플러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좀 소소합니다. 열대림이 좋아서.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쓸까? 그냥이라고 쓸까 고민했었는데요. 그냥 열대림이 좋아서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열대임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열대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목재도 수입하고요. 또한 우리가 여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해외여행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가를 갈 때 혹은 신혼여행을 갈 때 열대 국가들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하와이 아니면 어디가 있죠? 또 몰디브 이런 열대에 있는 휴양지로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서 간과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곳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숲들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 세이셸에 신혼여행을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 세이셸에 그 신혼여행을 갔었고요. 거기서 좋은 나무들을 보면서 좋은 바다도 봤지만은 거기에 울창한 산림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세이셸 야자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세이셸 야자나무의 열매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휴양 기능을 일부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충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면은 열대림에서도 우리의 산림을 통한 휴양 기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열대림도 우리의 영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열대림을 좋아한다면은 이 열대림을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열대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의 좀 긴 강의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시청자님들 계실까요? 이게 유튜브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좀 듣고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20년도에 그 에티오피아의 코이카 산림 복구, 경관 복구 예비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산림이 있었습니다만 산림이荒폐화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산림이荒폐화가 되었지만 국지적으로 보면은 나무를 심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서 여기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산림 복구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이 지역의 마을 대표 혹은 뭐 이장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대표님이 되시고요. 이 대표님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산림이荒폐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나빴는데 이런 산림 조성, 복구, 복원 사업을 통해서 산사태도 조절하게 되고 홍수도 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재해가 저감된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무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산사태도 발생하고 토사 유출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사도 잘 못 짓게 되는 땅으로 계속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 복구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저감하다 보니까 농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식량의 생산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즉 마을의 소득이 과거에는 이제 산림이荒폐화가 되어서 농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면은 산림을 복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의 소득이 유지가 되고 그 결과 한동안은 여기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가지고 여기 있던 많은 청년들이 근처에 도시로 떠났다면은 다시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게 되면서 그 도시로 떠났던 지역 주민들도 청년들도 이 지역에 돌아오고 그런 지역 혹은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숲과 주민 생활의 선순환의 고리가 회복되면서 좋은 양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는 이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열대림의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찾아오기를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열대림도 보존하고 또한 기후변화 저감에 적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열대임, 산림탄소 그리고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간단한 요약 자료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발표였고요. 혹시 이외에 뭐 궁금하신 사항 혹은 저랑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컨텐츠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다른 곳에서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